수진아!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위와 함께 버질로드를 걷던 딸이 제단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오직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내게 이 아이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8개월째 접어든 불룩한 배를 부여잡고 바닥으로 무너진 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축하의 박수 소리는 비명으로 바뀌었고 아름답던 웨딩홀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딸을 실어 나르는 동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차가운 손을 붙잡았습니다. 수술실로 실려 들어가는 딸 수진이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 움직였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영혼과도 같았던 긴 수술의 끝에 의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내 삶을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뿐인 내 딸 수진이의 죽음.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수진이는 내가 잘 키워서 결혼시키겠노라 약속했건만 그 딸을 결국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49일째 되던 날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세상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감사와 행운을 보내드립니다. 결혼식장의 샹들리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린 것은 내 시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8개월째 부른 배를 안고 쓰러지는 딸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펼쳐졌죠. 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너울거렸고 딸의 얼굴은 한지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사위였어요. 턱시도의 나비 넥타이가 삐뚤어진 채로 그는 무릎을 꿇고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그의 외침이 웅성거리는 하객들의 소음을 뚫고 울렸죠. 119를 부르는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고 있었어요. 마치 한겨울 얼음물에 빠진 사람처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사위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우리 아기도 괜찮을 거야.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붙들고 있는 이성의 끈처럼 위태로웠죠.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나는 딸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딸의 손과 달리 사위의 이마엔 땀방울이 송송 맺혔어요. 의료진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는 동안에도 그는 한시도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빛이 사위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턱시도 재킷은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흰 셔츠는 등에 달라붙어 있었죠. 그는 벽에 기댄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반복되는 그의 자책을 들으며 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나는 이토록 절박하게 가족을 걱정하는 남자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셔츠 소매로 눈가를 훔치는 그의 손끝이 떨렸죠. 어머님, 제가 임신 중에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새벽에 다리 붓는다고 할 때도 그냥 잤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의 의사가 나타났죠. 그의 표정에서 나는 불길한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사위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선생님, 아내는?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자간전증이 심각합니다.肝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만 위험이.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위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양 무릎을 대고 그는 의사의 가운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제발.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사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죠. 의사가 당황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사위는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보호자님, 일어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사위의 손은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다시 주워쥔 손가락 사이로 땀이 배어났죠. 수술실에 빨간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시간을 멈춘 것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사위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10걸음 갔다가 다시 10걸음 돌아오기를 반복했죠. 때로는 벽에 이마를 대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이시여, 누구든 좋으니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다면. 평소 종교가 없던 사위가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처연했습니다. 내가 커피를 건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드세요. 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가 매점으로 갔습니다. 돌아온 그의 손엔 따뜻한 죽과 김밥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조금이라도 드세요. 딸이 깨어나면 엄마 얼굴부터 찾을 텐데 이렇게 초췌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입에 넣었다가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어갔죠. 구역질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친척들과 사위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사위는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강합니다. 분명 견뎌낼 거예요. 희망적인 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의 손은 멈출 줄 몰랐고 수술실 문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그는 튕겨나가듯 일어섰죠. 4시간째 되던 때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오자 사위가 비척거리며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는 괜찮습니까?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기는 인큐베이터로 옮겼습니다. 생명엔 지장 없어요. 아내는요? 아내가 더 중요합니다. 아내는 괜찮은 거죠? 간호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에 사위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간호사들의 시선에도 연민이 어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내게 다가와 말했죠. 따님이 정말 사랑받고 있네요.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저렇게 극진한 남편은 드물어요. 나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수술실 문만 응시하는 그의 옆모습이 조각처럼 굳어 있었어요. 마치 그의 영혼 전체가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처럼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죠. 이제 좀 앉아서 쉬게. 내가 말했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내가 나올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술실 문을 향해 중얼거렸죠. 여보,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약속했잖아. 아기 낳고 제주도 가기로. 당신은 강하니까 할 수 있어. 5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죠. 복도의 창밖으론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고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 반짝였어요.
사위의 셔츠는 이제 완전히 구겨져 있었고 한때 윤기나던 구두는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죠. 제가 뭐라도 사다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겠어요? 내 딸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6시간째 사위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는 듯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술실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때때로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사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죠. 우산도 없이 서 있는 그녀에게 제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때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예뻤어요. 나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사위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톱 자국이 난 손바닥엔 피가 맺혀 있었죠. 이 남자가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7시간째 되었을 때 마침내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의사가 직접 나왔죠. 피곤해 보이는 얼굴, 구겨진 수술복. 사위가 휘청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전멸하는 형광등, 어디선가 들리는 기계음.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사위는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빨간 수술실 표시등 아래서 그의 기도는 끝이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운명이 갈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작 5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의사가 나왔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수술복에는 땀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죠.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던 사람들의 발소리도 어디선가 들리던 기계음도 모두 사라진 듯 했어요. 의사의 표정을 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 눈빛, 그 인맥, 그 굳은 어깨. 5년 전 남편의 주치의가 보여줬던 바로 그 표정이었죠.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 보호자분. 의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마스크를 벗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위가 비틀거리며 다가섰고 나도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따라갔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짧은 말 사이의 침묵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떨렸어요. 산모가 과다출혈로.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사위의 몸이 실처럼 풀어졌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그를 간호사들이 황급히 붙들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죠. 창백한 그의 얼굴은 밀랍 인형 같았습니다. 나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귓가에서 이명이 울렸고 시야가 흐릿해졌죠. 딸아, 내 딸아. 28살의 내 어린 수진이가 그렇게 갔다는 말인가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 아이가 아침에 엄마 나 오늘 정말 행복해라고 속삭이던 그 아이가 간호사들이 사위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의사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습니다. 건강해요. 아기. 맞아, 아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엄마 없는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막막함만 밀려왔죠. 정신을 차린 사위는 마치 미친 사람 같았어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거짓말이라고. 수진이가 죽을 리 없어요. 아까까지 살아있었잖아요. 손도 잡았잖아요.
그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계속 의사에게 매달렸어요. 한 번만 더 수술해 주세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돈도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수진이를 살려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사위의 손을 풀어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최선이 뭡니까? 사위가 고함을 질렀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왜 수진이가? 그러다 갑자기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죠.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는데, 수진이 옆에 더 있어줬어야 했는데, 자책하는 사위를 보며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사위를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이렇게 일찍 떠나다니.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을 때 사위의 손은 너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떨어뜨린 펜이 바닥에서 딸그락거렸습니다. 3번을 떨어뜨린 후에야 겨우 잡을 수 있었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사위가 겨우 서명을 마쳤을 때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죠. 잉크가 눈물에 번져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영안실로 모실까요? 직원의 질문에 사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내 얼굴이라도. 하지만 의료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수술 중 상황이 복잡해서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제 아내예요. 수진이에요. 사위가 울부짖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손이라도 잡게 해주세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죠. 사위는 영안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철문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어요.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더 잘해줄걸.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줄걸. 그 모습을 보는 내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딸도 저 문 너머에 있는데 마지막 얼굴조차 볼 수 없다니. 이렇게 황망하게 보낼 수는 없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례 절차를 논의할 때 사위는 모든 결정을 내게 맡겼습니다. 어머님이 결정해 주세요.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기를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죠. 때로는 영안실 문을 바라보다가, 때로는 신생아실 쪽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시선이 흐릿해졌어요. 빈손은 병원에서 가까운 장례식장으로 정했습니다. 사위가 힘없이 말했어요. 어머님 댁에서도 가까운 곳으로 하죠. 어머님이 오가시기 편하게. 그리고 수진이도 엄마 곁에 있고 싶어 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를 배려하는 사위를 보며 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위를 둔 것이 위안이 되면서도 딸이 이런 좋은 남편을 두고 떠났다는 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 직원이 장례식장으로 이동 준비를 하는 동안 사위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수진이가 떠났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침에 입덧한다고 했을 때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반복되는 자책에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죠. 한 간호사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자책하시면 안 되는데,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셨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위는 정말 수진이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겠죠. 신생아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 엄마 없는 아기의 울음이었죠. 사위가 그쪽을 바라봤지만 발걸음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수진이 없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수진이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인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막막한 것 같았어요. 나도 막막했습니다. 딸 없이 손자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텅 비었고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났죠. 사위는 여전히 영안실 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곳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처럼. 어머님, 사위가 갑자기 내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좋은 딸이었죠? 어머님한테 효도도 많이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착하고 밝고 늘 웃음이 많았죠.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제 가슴에 품고 살 거예요. 수진이 말고는 다른 여자는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호라비가 되다니. 그리고 갓난아기를 혼자 키워야 하다니. 자네도 다시 시작해야지. 수진이도 그걸 원할 거야. 내가 말했지만 사위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저한테는 수진이 하나뿐이에요. 새벽 2시 드디어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은 웅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 사위는 그 뒤를 따라 뛰었어요. 마치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그의 구두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 쳤죠. 천천히 가세요. 제발 조심히. 조심히 모셔주세요. 운전기사를 향해 외치는 사위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 손으론 차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론 눈물을 닦았죠. 나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병원 건물. 내 딸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내 딸 수진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장례식장 둘째 날 새벽 4시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영정 앞에서 들리는 낯선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사위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죠. 지금은 안 돼. 며칠만 더 기다려. 짧은 침묵 후 다시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끝나는 대로 연락할게. 전화를 끊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사위의 동공이 순간 확대되었다가 다시 수축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스쳐 지나간 당황과 경계의 빛.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은 다시 슬픔이라는 가면을 썼죠. 어머님,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가가 붉어지더니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완벽한 변신이었어요. 방금 전에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이었나 싶을 정도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장례 일정을 물어보더라고요. 설명하는 사위의 손등에 땀방울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벽 4시에 회사 전화라니. 게다가 그 차가운 어조로 업무 얘기를 한다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의심보다 컸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조문객들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극진했어요. 무릎이 벌겋게 부어오르도록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죠. 못난 사위 때문에 수진이가. 똑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하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했나 보네. 저런 남편도 있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의 대학 동창이라는 여자가 왔을 때였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였는데 영정 앞에서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수진아, 우리 베이비 샤워 파티하기로 했잖아.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인데. 그 순간 사위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걸 보았습니다. 턱 근육이 꿈틀거리고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했죠.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요? 우리 수진이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다고요? 사위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실수했다는 표정이 아주 잠깐 스쳤죠. 임신하면서 예민해졌거든요. 몸도 무겁고 어색한 설명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임신 8개월까지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나한테 늘 말했었어요. 엄마, 아기 낳으면 친구들 다 불러서 파티하고 싶어요라고. 점심 무렵 장의사가 와서 비용을 정산하자고 했습니다. 사위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두툼한 현금 봉투였어요. 10,000원짜리 다발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카드로 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장의사의 제안에 사위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현금이 깔끔해서요. 수진이도 현금 거래를 좋아했고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이는 늘 현금은 불편해, 카드가 최고야라고 했었거든요. 용돈을 줄 때도 계좌이체를 원했던 아이였습니다. 셋째 날 저녁 빈소가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사위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니 뭔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정말 진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봤습니다. 그가 슬쩍 손목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마치 약속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발인 날 아침 관을 웅구차에 싣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위가 관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수진아, 정말 보내야 하나? 정말로.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의심하는 듯한 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심히, 천천히 옮겨주세요. 웅구 요원들에게 당부하는 사위. 그 모습은 분명 자상한 남편이었지만 왜일까요? 연기하는 배우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납골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사위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보험을 들어뒀어요.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험 얘기라니. 작년에 제가 권했죠. 혹시 모르니까요. 얼마나 되는데? 5억 정도요. 일부는 어머님께 드려야죠. 5억.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사위는 왜 하필 지금 이 슬픈 순간에 돈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나서 사위가 작은 종이를 함께 넣었어요. 뭔지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종이 끝에 계약서라는 글자가 언뜻 보였죠. 보험 계약서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위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며칠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장례 끝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회사에서 꼭 가라고. 수진이가 없는 집에 있기도 힘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목소리는 꾸밀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이기 어렵다는 것.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쳐보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2025년 1월 15일. 남편이 이상하다. 밤마다 베란다에서 통화를 한다. 상대가 여자인 것 같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무서운 생각이 든다. 혹시 그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눈치챘던 걸까요?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2월 3일. 남편 가방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다. 보험 서류 같았다.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있었다. 내가 모르는 보험이었다. 물어봐야 하나?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위였습니다. 어머님, 여권을 두고 가서. 나는 급히 일기장을 숨겼습니다. 아, 그래요. 찾아가세요. 사위가 자기 가방을 뒤적이며 여권을 찾는 동안 나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수진이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찾았네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사위가 나가려는 순간 나는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수진이를 사랑했나? 사위가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하죠. 수진이는 제 전부였어요. 그였어요라는 과거형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사위가 떠난 후 나는 수진이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장례식장에 왔던 그 친구였죠. 혹시 수진이가 남편에 대해 뭐라고 한 적 있니? 있어요. 한 달 전쯤 만났는데 불안해하더라고요. 뭐가 불안하다고? 남편이 변한 것 같다고.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친구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사위의 거짓말들,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수진이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마지막 일기는 수진이가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3월 14일. 이제 확신한다. 그가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 아니, 나를 속이고 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엄마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그 다음은 백지였습니다. 3월 15일 수진이가 쓰러진 날.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진실이 베일에 가려졌다가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수진아, 너는 정말 무엇을 알고 있었니?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사위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기를 안은 자세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마치 남의 아기를 억지로 안고 있는 것처럼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어머님,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욱 짙어졌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덥수룩했죠. 일주일 전 장례식장에서의 그 극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기를 받아 안으니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수진이를 빼닮은 작은 코, 오물오물 움직이는 입술. 분명 내 손녀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묘한 위화감이 들었어요. 기저귀는 어떻게 가는 거죠? 사위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키웠다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나는 의아했지만 차분히 설명해줬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떼고 새 기저귀를 깔고.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을 때우려는 것처럼. 어머님, 제가 2주일간 출장을 가야 해서요.
출장이요? 지금? 내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겨우 일주일인데 출장이라니. 회사에서 꼭 가라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위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가 다시 맞춰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죠. 5년 전 세상 떠난 남편이 바람 피울 때도 그런 눈을 했었어요. 그래요, 맡기고 가세요. 내가 너무 쉽게 승낙하자 사위가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이는 내 손녀잖아요. 당연히 돌봐야죠. 사위가 서둘러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저귀며 분유며 이것저것 들어있었지만 정작 아기 옷은 몇 벌 없었어요. 2주일을 맡긴다면서. 사위가 떠난 후 나는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아기의 왼쪽 발목에 작은 병원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를 겨우 읽을 수 있었죠. 김민정 여아 2025년 3월 14일.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날짜도. 수진이는 3월 15일에 수술받았는데 이 아기는 14일생이라니.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를 닮긴 했지만 자세히 보니 눈매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혈액형? 수진이는 O형이었는데 기저귀 가방에서 발견한 의료 기록에는 AB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O형 부모에게서 A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건 중학교 생물 시간에도 배우는 상식이었죠.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3월 15일에 수진이라는 산모가 수술받았는데요. 잠시만요. 그날 수술 기록에는 그런 이름이 없네요. 분명히 있었어요. 제 딸이에요. 죄송하지만 시스템에 없는 걸 어떻게.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내 딸은 정말 죽은 걸까요? 그럼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오후가 되어 사위 집으로 가봤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요? 일주일 전에 이사 갔는데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위는 분명 그 집에 산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사 간 곳 아세요? 글쎄요, 이사 업체도 안 불렀던데 밤에 조용히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친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수진이가 임신 7개월쯤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기 DNA 검사를 꼭 해달라고. 친구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친구가 건넨 것은 작은 수첩이었어요. 수진이 글씨가 빼곡했죠. 남편이 이상해. 밤마다 누군가와 통화한다. 내가 자는 줄 알고. 오늘은 이런 말을 들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는 위험해.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 남편과 아는 사이 같았다. 간호사 복장이었는데 우리 병원 직원은 아니었다. 이건 1달 전 기록이었어요. 무서워. 하지만 증거가 없어.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혼자 해결해야 해. 마지막 글은 일주일 전 수진이가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결심했다. 아기 낳으면 도망갈 거야.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돌아와 아기를 보니 더욱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 아기는 정말 누구일까요? 그날 밤 잠든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죽었다면 이 아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혹시 수진이가 살아있다면 진짜 내 손녀는 어디 있을까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검은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뭔가 알아채기 시작한 걸 누군가 눈치챈 걸까요?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안아서 달래려 했지만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아기 옷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진짜는 안전한 곳에 S, S는 수진이 이니셜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수진이가 남긴 메시지일까요? 하지만 어떻게? 언제?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침묵만 흐르다가 끊어졌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수진이와 관련된 끔찍한 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나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든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말 어디 있니? 살아있다면 제발 살아있어라. 엄마가 찾을게. 꼭 찾을게. 아기를 돌본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사위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믿을 만한 친구에게 아기를 잠시 맡겨두고 수진이 친구가 알려준 사설탐정 사무소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 3층 진실탐정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뭘 조사해 드릴까요? 굵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위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좀 조사해 주세요. 탐정이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사위를 아는 걸까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약속 장소는 한적한 찻집이었습니다. 탐정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충격받으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본명 김정우, 현재 사용 이름 이준서, 사위 이름이 가짜였습니다. 사진 밑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2022년 첫 번째 아내 박미선 27세,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사망. 보험금 7억 수령. 손이 떨려서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첫 번째라니. 그럼 수진이는 2020년 연인 최은지 25세, 임신 중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3억 수령. 페이지를 넘길수록 끔찍한 내용들이 이어졌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죽음과 거액의 보험금. 이 사람, 전문가예요. 탐정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늘 신분을 바꿔요. 그리고 타깃을 물색하죠. 부모가 없거나 가족이 적은 여자들을 노려요. 수진이도 그랬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죠. 친척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박미선 씨, 실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전 태국에서 그녀와 닮은 여자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은 못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수진이도, 혹시 따님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탐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했는데 수술 기록도 있고 사망 진단서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시신을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맞아요. 감염 위험이라며 보여주지 않았었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위와 어떤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날짜가 수진이 사망 일주일 후였습니다. 여자는 젊고 예뻤어요. 그리고 배가 불러 있었죠.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타깃이라고 탐정이 메모해 놨더군요.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 목소리는 수진이니? 하지만 전화는 바로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요.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음 날 전 애인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였어요. 초라한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죠. 우리 미선이 얘기 들으러 오셨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놈이 우리 미선이를 죽였어요. 분명히. 증거가 있으신가요? 미선이가 죽기 전에 전화했어요. 엄마 무서워. 그 사람이 이상해라고.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도 똑같은 말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미선이가 낳았다는 아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놈이 입양 보냈다는데 어디로 보냈는지도 안 알려주고. 아기 사진도 없으세요? 단 한 장도 없어요. 그놈이 다 가져갔대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혹시 미선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어디선가 숨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만약 첫 번째 아내가 살아있다면 수진이도.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낯선 여자였어요. 30 정도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죠. 저 박미선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죽었다던 사위의 첫 번째 아내가 내 앞에 서 있었어요. 살아 계셨군요. 네.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진 못해요. 늘 숨어 살아야 하거든요. 어떻게? 긴 얘기예요. 하지만 어머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선이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수진 씨도 살아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정말요? 그 사람은 직접 손을 쓰지 않아요. 늘 사고로 위장하죠.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미선이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여기로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마치 유령처럼. 쪽지를 펼쳐보니 전화번호와 함께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죽음보다 잔인하지만 거짓보다는 자비롭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수진이를 찾아야겠다고. 살아있든 죽었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어딘가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아기가 잠결에 칭얼거렸어요. 안아서 달래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밝혀줄게. 내 진짜 엄마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아기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위험한 여정이 두려우면서도 기대됐으니까요. 수진아, 엄마가 찾으러 갈게. 내가 어디에 있든 꼭 찾을게. 살아있다면 제발 살아있어라. 새벽빛이 창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찾아가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정확히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025년 5월 3일 새벽 3시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를 깨운 건 현관문을 두드리는 희미한 소리였어요. 처음엔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죠. 톡, 톡, 톡. 마치 비밀 신호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현관문 렌즈를 들여다봤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죠. 그때 창문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검은 후드티를 입은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실루엣이 왜인지 낯익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죠.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후드 속에서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수척해지고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지만 그 눈매는 틀림없었어요. 엄마.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문이 열리자 그 아이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내 딸 수진이가 살아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니? 정말. 말을 끝맺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았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야윈 몸이었지만 분명 살아있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딸도 내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맑고 밝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거칠고 상처 입은 목소리였죠. 거실로 데려가 불을 켰습니다. 밝은 빛 아래서 본 수진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 윤기나던 긴 머리는 거칠게 잘려 있었고 입고 있던 옷도 남자 옷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넌 죽었다고. 장례도 치렀는데.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마치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신 사람처럼. 엄마,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곧 그 사람이 눈치챌 거예요. 그 사람? 내 남편 말이니? 수진이의 눈빛이 공포로 물들었어요. 남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괴물이에요. 그리고 수진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6개월 전 수진이는 우연히 사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위가 잠든 사이 울린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답니다. 이번이 5번째야. 마지막이니까 확실하게 해라는 내용이었죠. 호기심에 더 찾아봤더니 사위의 노트북에서 끔찍한 파일들을 발견했대요. 이전 아내들의 사진, 보험 계약서, 그리고 상세한 계획서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었던 겁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다정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백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다음 차례라는 걸. 수진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불가능했대요. 사위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휴대폰도 추적당하고 차에도 GPS가 달려 있었죠. 그때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났답니다. 병원의 마취가 의사였는데 고등학교 선배였대요. 그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가짜 죽음이었어요. 선배가 약물로 가사 상태를 만들고 서류를 조작했죠. 그럼 관 속엔 의대 실습용 마네킹이었어요. 무게까지 맞춰서 넣었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슬픔이, 그 모든 눈물이 연극이었다니. 수술 중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병원 지하 창고로 숨었죠. 2개월 동안 거기서 숨어 지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얼마나. 엄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해요. 이미 여러 명을. 수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입에 담기도 싫은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아기는? 내가 물었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기 맞아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건 다른 아기예요. 뭐라고? 병원에서 바꿔치기 했어요. 같은 날 태어난 아기였는데 엄마가 출산 중 죽었거든요. 아빠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복잡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진짜 우리 아기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선배가 돌봐주고 있죠. 수진이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통통한 볼의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죠? 딸이에요.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 진짜 손녀였어요. 수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도망쳐야 해요. 멀리, 아주 멀리. 같이 가자. 엄마도.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여기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지만, 엄마, 저 괜찮아요. 이미 새 신분도 준비했고, 갈 곳도 있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세요. 어떻게? 모르는 척 하세요. 제가 죽은 걸로 계속 믿는 척 하세요. 그리고 수진이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일주일 후에 경찰에 전해주세요. 그 사람의 모든 범죄 증거예요. 봉투를 받아든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다시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꼭.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새벽 5시가 되자 수진이가 일어섰어요. 가야 해요. 더 있으면 위험해요.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딸을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놓아주기가 싫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꼭 살아있어. 약속해. 약속할게요. 수진이가 문을 나서며 돌아봤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도 그 아이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일어난 일일까요? 꿈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내 손에 들린 봉투가 모든 게 진짜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제 내가 할 일은 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어요. 딸이 죽은 줄 아는 슬픈 어머니로. 하지만 내 가슴속엔 이제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수진아,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엄마가 기다릴게. 수진이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아기를 돌보고 시장을 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지만 가슴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 도착해요. 아기는 잘 있죠?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왜인지 섬뜩했어요.
이제 나는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잘 있지. 언제 오는데? 아침 10시쯤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수진이가 준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 4일이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절대 들켜선 안 됐죠. 다음 날 아침 사위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장례식에 온 것 같았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죠. 어머님 잘 계셨어요? 인사를 하며 다가오는데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탐색하는 듯한,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래, 잘 있었지. 자네는 좀 어때? 많이 힘들어 보이네. 네. 수진이 생각이 너무 나서 그렇게 말하며 눈가를 비볐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텅 빈 연기였죠. 아기를 안아든 사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이상한 일? 무슨 일? 그냥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거나. 사위의 눈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것처럼. 아니, 그런 일 없었어. 왜?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사위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거실, 부엌, 심지어 화장실까지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뭘 찾니? 아, 제 충전기를 놓고 간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어요. 그의 손은 충전기가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었죠. 혹시 수진이의 흔적을 찾는 건 아닐까? 그때 사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깐 전화 좀 받겠습니다. 베란다로 나간 사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확실해? 정말로. 알았어. 계속 확인해. 돌아온 사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소식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회사 일이에요.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보는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죠. 어머님, 수진이 물건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아직 49일도 안 됐는데. 네, 하지만 정리를 해야 마음도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사위가 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가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정리가 아니라 수색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찾니? 수진이가 쓰던 일기장이 있었는데 간직하고 싶어서. 일기장. 내가 이미 찾아서 숨겨둔 바로 그것이었어요. 일기장은 못 봤는데. 그래요? 분명히 있었는데. 사위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타이밍이 절묘했죠. 내가 봐줄게.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달래면서도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사위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사위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수진이 친구가 연락 왔는데 수진이가 죽기 전에 뭔가 맡겨놓은 게 있다고. 무슨 친구? 대학 동창이래요.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수진이 친구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 만나보렴. 사위가 나가자마자 나는 수진이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장례식장에 왔던 그 친구였죠. 혹시 사위한테 연락했니?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함정을 놓은 거예요. 내가 뭔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날 밤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차가 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위의 실루엣이 보였죠.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1시
조심스럽게 수진이가 준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USB와 함께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서 사본, 사위의 가짜 신분증,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들. 이전 희생자들의 사진이었어요. 그중 한 장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위와 함께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 그런데 그 여자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25년 5월 10일 예정. 오늘이 5월 7일이니까 사흘 후였습니다. 새로운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죠. 사위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오전 11시 병원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나왔어요. 하지만 목적지는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역시나 검은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비상구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사위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따라온 걸까요?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 내 손에 든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아, 이건 변명을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님, 돌아보니 수진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엔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수진이가 살아있다는 것도, 이 사람의 정체도. 사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살아있다니? 연기 그만해요. 다 끝났어요. 친구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거기엔 수진이의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면 모든 게 잘 진행된 거예요. 이제 안전해요. 수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위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어요. 김정호 씨, 보험 사기 및 사기 결혼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사위가 나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죠. 어머님도 알고 계셨군요. 그래,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내 딸에게 한 짓을. 증거가 없을 텐데. 사위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나는 USB를 들어보였죠. 수진이가 다 준비해뒀어. 내 모든 범죄 기록이 여기 있어.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친구가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진이가 연락할 거예요. 안전해지면 꼭 연락한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 아기도 이제 안전한 가족을 찾아야 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수진이도 어딘가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수진아,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경찰서를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여권은 압수당하고 거주지 이탈이 금지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위험한 사람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5월 14일 저녁 6시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지 확인하려고 렌즈를 들여다보니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엔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하지만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유품 좀 찾으러 왔어요.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선 남자들의 눈빛은 더욱 무서웠죠.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이 시간에?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이분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짐이 많을 것 같아서 도움 받으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짐을 옮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위가 먼저 거실로 들어섰고 두 남자는 현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처럼. 어머님, 수진이 통장 못 보셨어요? 사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통장? 무슨 통장? 수진이가 따로 만들어둔 통장이 있었거든요. 10억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10억?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설마 보험금? 못 받는데. 수진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사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걸음걸이에서 위협이 느껴졌죠. 어머님, 수진이 정말 죽은 게 맞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죽었지. 우리가 같이 장례도 치렀잖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사위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이었는데 흐릿하지만 수진이와 비슷한 실루엣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수진이 아닐까요? 날짜를 보세요. 5월 3일 새벽이에요. 바로 수진이가 나를 찾아왔던 그날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겠지. 수진이는 죽었어. 정말 그럴까요? 사위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어요. 혹시 어머님이 뭔가 숨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왜 뭘 숨겨?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수진이의 일기장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아까 방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숨겨뒀던 일기장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을까요? 사위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수진이가 쓴 마지막 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무서워. 도망쳐야 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사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도 이걸 보셨겠죠? 그래서 저를 의심하신 거고. 아니야, 나는. 거짓말 그만하세요.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수진이가 살아있죠? 어디 있어요? 말해요. 정말 모른다니까. 그 순간 다른 남자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수진이가 준 USB였어요. 내가 소파 밑에 숨겨둔 것인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사위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거짓말. 사위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아기가 깨어 울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걸 경찰에 넘기려고 했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려고? 내가 되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어요. 사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간단해요. 어머님이 수진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아무 일 없던 걸로 하죠. 정말 모른다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사위가 고개를 돌려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경찰차의 경광등이었죠. 뭐야? 사위가 당황해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경찰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이 신고한 거예요? 아니야. 정말이었어요. 나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수진이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신고했어요. 어머님이 위험할 것 같아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김정호 씨, 보석 조건 위반으로 다시 구속합니다. 경찰이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변명은 서에서 하세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사위가 나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수진이를 찾을 거예요. 반드시.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사위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친구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수진이가 부탁했어요. 어머님을 지켜달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친구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수진이와 아기가 함께 찍은 것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아기도 건강하고요. 이제 안전한 곳에 정착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어딘가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딸이 안전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사위가 정말 포기할까요? 그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광기와 집착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 아기를 꼭 안고 속삭였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너도 수진이도. 창밖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희망의 빛처럼. 사위가 다시 구속된 지 보름이 지난 5월 말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위의 첫 공판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도 함께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으로 향했어요. 회색빛 건물이 우중충하게 서 있었고 입구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시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누군가 제보를 했다고 하더군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다. 보험 사기 연쇄살인범의 충격적 실체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나도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정각 판사가 입정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위가 들어왔어요.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죠. 그가 방청석을 훑어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정우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7명의 여성과 연애 또는 결혼 관계를 맺은 후 가중 5명을 살해하고 보험금 총 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숫자를 들으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7명. 그 많은 여자들이 그의 손에 희생될 뻔했던 거예요. 다행히 수진이와 또 한 명은 살아남았지만 첫 번째 피해자 최은지 씨는 2020년 8월 임신 7개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두 번째 피해자 박미선 씨는 2022년 3월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위장하여 이에 있습니다. 사위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검사는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문서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보험 계약서, 위조된 신분증, 가짜 진단서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어요. 거기엔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재산 상태, 가족관계, 그리고 처리 방법이라는 항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름도 있었어요. 처리 방법란에는 출산 중 사고라고 적혀 있었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여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박미선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검사가 나를 불렀어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제 딸 수진이의 남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사위였어요. 다정하고 자상했죠. 하지만 가끔 보이는 차가운 눈빛이 있었어요. 계산적이고 무서운 눈빛이었죠. 그때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사위는 계속 소리쳤어요. 수진이가 저를 배신한 거예요.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사위를 앉혔어요. 검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증인, 따님이 정말 사망하셨습니까?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기 시작했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딸이 미리 남편의 정체를 알아챘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의사와 함께 가짜 죽음을 연출했죠. 현재 따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수진이의 안전을 위해 나도 모르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수진이가 미리 녹화해둔 증언 영상이었어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목소리는 분명 수진이었죠. 저는 이수진입니다. 김정우의 아내였죠. 아니,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영상 속 수진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2025년 1월, 저는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파일들을 발견했어요. 이전 아내들의 죽음이 모두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증거였죠. 사위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턱 근육이 실룩거렸죠. 저는 도망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척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검사가 또 다른 증인을 불렀습니다. 박미선 씨였어요. 사위의 첫 번째 아내. 그녀도 살아있었던 겁니다. 베일을 쓴 여자가 증인석에 섰어요. 목소리를 변조기로 바꾼 상태였지만 증언은 생생했습니다. 저도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출산 직후 이상한 약물을 주사 맞았는데 다행히 치사량이 아니었죠. 간호사가 발견해서 살 수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숨어 계셨습니까? 무서웠어요. 그가 저를 찾아 진짜로 죽일까봐. 사위가 또 일어났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사위의 공범이 자백한 녹취록이었습니다. 김정우가 시켰습니다.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가짜 사망 진단서를 만들라고 대가로 5천만 원씩 받았어요. 녹음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보험회사 직원의 자백이었죠. 그가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수진 씨까지만 처리하면 해외로 떠날 거라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시도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죠. 피고인에게 정신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기각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정신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날 재판은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로 연기되었지만 이미 결과는 뻔해 보였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박미선 씨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위로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엄마, 수진이었습니다. 재판 잘 끝났어? 그래, 이제 거의 끝났어.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 판결 나고 나면. 통화가 끊긴 후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희대의 보험 사기 연쇄살인범, 정체 드러나다. 죽은 줄 알았던 딸, 극적 생존. 피해자들의 눈물의 증언. 하지만 나는 TV를 껐어요. 이제 언론의 관심은 필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수진이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곧 만날 수 있다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희망의 빛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판결이 나온 날은 2025년 6월 15일,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고 초여름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죠. 이 사건이 사회에 던진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증거였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박미선 씨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무언의 위로였죠. 오늘로 끝나겠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끝날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워질 거예요. 오전 10시 정각 재판장이 입정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모두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위가 들어왔을 때 그의 모습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훤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한때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어요. 피고인 김정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사형을 예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기징역도 충분히 무거운 형벌이었죠. 피고인은 5년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으며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 발붙일 자격이 없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판결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죠. 저는 최은지 어머니예요. 첫 번째 피해자의. 아, 그녀였구나. 가장 오래 고통받았을 그 어머니. 이제야 딸아이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우리 은지예요. 25에 떠났죠. 아기를 가진 채로.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도 함께 울었어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같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부 증인보호 프로그램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검사였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똑똑해 보였어요. 어머님과 따님 그리고 손녀분께 새로운 신분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신분이요? 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새 이름, 새 주민등록번호, 새로운 거주지까지. 복잡한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와 아기는. 알겠습니다. 따님과 손녀분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거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상통화 요청이었어요. 수진이었죠. 엄마. 화면 속의 수진이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머리도 다시 기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통통한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희망이 인사해. 할머니께 인사하자.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2개뿐인 앞니가 귀엽게 보였어요. 우리 희망이 많이 컸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화면으로만 손녀를 봐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졌으니까 가끔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통화가 끝난 후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주도는 어떠세요? 따님이 그쪽으로 가실 예정이거든요. 제주도. 바다가 아름다운 섬.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좋은 곳이겠죠. 3개월이 지난 9월의 어느 날 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솜사탕처럼 하얗고 포근해 보였죠. 제주공항에 내리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딸이라는 걸. 엄마. 수진이가 뛰어왔어요. 우리는 공항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너무나 그리웠던 내 딸이었으니까요. 이제 내 이름은 이하늘이에요. 희망이는 하늘이가 됐고요. 새로운 이름이었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수진이와 희망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사는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하얀 벽에 파란 지붕을 얹은 예쁜 집이었죠. 마당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토마토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카페를 할 거예요. 작은 북카페요. 수진이의 꿈이었죠. 조용한 곳에서 책과 커피를 파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 좋네. 엄마도 가끔 와서 도와줄게. 정말? 엄마가 와주면 정말 좋겠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희망이는 내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수진이는 내 팔에 팔짱을 끼고 있었죠. 엄마 가끔 악몽을 꿔요. 그 사람이 찾아오는 꿈. 이제 안전해. 그 사람은 영원히 갇혀 있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딸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었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왔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머물면서 나는 수진이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웃들은 친절했고 마을은 조용하고 안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자주 올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어릴 때 하던 것처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제주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수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서울에 돌아온 후 나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내가 겪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어느 날 봉사센터에서 한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25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제 남편이 이상해요. 뭔가 무서운 일을 계획하는 것 같아요. 순간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수진이도 이랬겠구나. 자세히 말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2025년이 끝나가는 12월 나는 다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수진이의 카페가 드디어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늘 북카페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카페는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책장엔 책들이 가득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희망이는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고 할머니라고 부를 줄도 알았어요. 개업식 날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수진이를 하늘씨라고 불렀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새로 오신 분인데 벌써 우리 마을 사람 같아요. 착하고 일도 잘하시더라고요. 이웃들의 칭찬에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그날 밤 우리는 카페 2층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함께 잤어요. 희망이는 우리 사이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창밖으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행복해요. 정말로.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너희가 안전하고 행복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죠. 장례식 날 문을 두드렸던 딸. 죽은 줄 알았던 내 딸. 이제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과거가 떠올라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창밖에 별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